서울 변두리 2008년의 가을. 좁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영혼의 국밥집은 허름한 간판 아래로 아침 안개처럼 뿌연 김을 내뿜는다. 사골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김영우가 가게 문을 연다. 28살의 영호는 이 오래된 동네에서 국밥집을 지키는 청년이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성실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다. 새벽 재래시장에서 사골과 고기를 고르고 낮이면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고 밤이면 홀로 남아 가게를 정리한다. 또 하루가 갔네. 내일도 똑같겠지. 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낡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어딘가 허공을 떠도는 듯하다. 가게 안은 조용하다. 오래된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하나가 눈에 띈다. 사진 속엔 어린 영호가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사진은 빛발에 흐릿하지만 영호의 눈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쓸쓸하고 어딘가 텅 빈 듯한 눈빛. 영우야, 오늘도 고생했어. 국밥 한 그릇 더 싸갈게. 동네 어르신인 박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70이 넘은 박노인은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저녁이면 또 한 그릇을 싸간다. 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국밥값을 반만 받는다. 돈 더 낸다니까. 왜 자꾸 깎아주는 거야? 박노인이 투덜거리지만 영호는 웃으며 손을 내젓는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차피 재료 남았어요. 그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간다. 동네 어르신들은 영호를 좋아하지만 그를 깊이 아는 이는 없다. 영호도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골목에선 다들 남처럼 살아. 그냥 묵묵히 하루 벌어 하루 살지. 나도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는 가게 문을 닫으며 또 혼잣말을 한다.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골목 끝에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진다. 영호는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다. 그의 손은 거칠고 손톱 밑엔 사골 국물의 흔적이 묻어 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눈을 감는다. 10살의 할머니마저 떠나고 그는 홀로 이 가게를 지켜왔다. 국밥집은 그의 전부다.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이곳이 그의 세상이다. 그러나 영호의 마음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 그는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가끔 꿈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한강 다리 아래를 걷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얼굴은 흐릿하다. 누굴까? 영호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사진 속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영호는 고개를 흔들고 다시 일어선다. 내일도 시장 가야지. 가게를 정리하며 그는 라디오를 켠다. 2008년의 가요가 흘러나온다. 낡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가 골목을 채운다. 영호는 그 노래를 들으며 희미하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전등을 끄고 가게 문을 잠근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날 밤 영호는 꿈을 꾼다. 한강 다리 아래 어린 자신이 누군가와 걷는다. 영호야,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찌른다. 그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본다. 또 그 꿈이야. 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린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미안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걸까? 영호의 일상은 그렇게 반복된다.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골목을 지킨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곧 그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아직 그걸 모른다. 다만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2008년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날,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끝자락은 비로 젖어 축축하다. 영혼의 국밥집은 여느 때처럼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인다. 김영호는 새벽에 사온 사고를 큰 솥에 넣고 국물을 우려낸다. 가게 안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하고 창밖으론 빗줄기가 거세게 내린다. 이 비에 손님은 좀 뜸하겠네. 영호는 창문을 닦으며 중얼거린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익숙하다. 정오가 지나자 시장 골목은 한산해진다. 영호는 가게 앞을 쓸며 잠시 바깥을 내다본다. 비에 젖은 골목엔 우산을 든 사람 몇이 바삐 지나갈 뿐이다. 그때 저 멀리 시장 끝자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쥐고 비를 맞으며 느릿느릿 걷는다. 저 할아버지 괜찮으신가?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우산도 없이 뛰쳐나간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호가 다가가자 노인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덜덜 떨린다. 노인은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휘청하며 길바닥에 쓰러진다. 주변 상인들은 우산 아래서 힐끗 보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영호는 허리를 숙여 노인을 부축한다. 비에 젖은 양복은 무겁고 노인의 몸은 차갑다. 영호는 노인을 가게 안으로 데려온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노인의 얼굴을 닦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떠온다.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뜬다. 흐릿한 눈빛으로 영호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국밥 그릇을 잡는다. 고맙네, 자네. 이름이 뭐지? 노인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묘하게 힘이 있다. 김영우요. 그냥 영우라고 하세요. 영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한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국밥을 한 숟갈 뜬다. 영우 좋은 이름이야, 기억해둘게.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영호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 눈빛에 영호는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한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셔야. 영호가 말을 잇자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끊는다. 괜찮아, 그냥 비 맞아서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노인은 국밥을 반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얼마지? 그가 묻자 영호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그냥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노인은 고집스럽게 지갑을 꺼내 돈을 내민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근치 않아 고맙네. 그는 국밥값의 2배를 테이블에 놓고 비에 젖은 서류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선다. 영호는 당황하며 돈을 쥐고 문 앞까지 따라 나간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많아요. 하지만 노인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다. 다음 날 영호는 평소처럼 가게를 연다. 어제의 노인이 자꾸만 떠오른다. 누구였을까? 이름도 안 물어봤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본다. 노인이 2배로 낸 돈은 그대로다. 영호는 그 돈을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갸웃한다. 뭐야, 이 할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진 않았는데. 그날 저녁 박노인이 가게에 들른다. 영호야, 어제 비 오는 데서 노인 데려왔다며? 시장에서 소문났던데. 박노인의 말에 영호는 멋쩍게 웃는다. 그냥 쓰러지신 것 같아서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후룩 먹는다. 너 참 착하다 근데. 세상엔 별별 일이 다 있다, 조심해야. 그 말에 영호는 피식 웃는다. 별일 있겠어요? 그냥 국밥이나 잘 팔게요.
하지만 영호는 모른다. 그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점이라는 걸. 노인의 이름은 장태수, 78세. 그는 영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한 조각을 쥐고 있었다. 영호는 가게 문을 닫으며 어제의 일을 떠올린다. 그 할아버지, 괜찮으신 걸까? 그의 마음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민다. 며칠 뒤 시장에서 장태수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돈다. 영호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었겠거니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의 손엔 노인이 남긴 영수증이 여전히 쥐어져 있다. 그 영수증엔 장태수의 서툰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있다. 김영호, 고맙다. 영호는 그 글씨를 보며 잠시 멈춘다. 왜 이름까지 적어둔 거지? 그는 고개를 흔들고 다시 솥을 닦는다. 그러나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가게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영호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2008년 7월, 비가 그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영혼의 국밥집은 여느 때처럼 아침부터 사골 냄새로 가득하다. 김영호는 새벽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가게 안은 조용하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가 분위기를 채운다. 영호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솥을 젓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저번 주 비 오는 날 만난 노인, 장태수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할아버지, 잘 지내시나? 그는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지운다. 정오가 지나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온다. 박노인은 늘 앉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한다. 영호야, 요즘 장사 잘 돼? 박노인의 말에 영호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냥저냥이죠. 할아버지, 오늘은 두부 추가로 드릴게요. 박노인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너 참 사람 좋아. 근데 너무 물러터졌어. 세상엔 별별 놈들 많다니까. 영호는 그저 웃으며 국밥을 내온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선다. 검은 정장에 반질반질한 구두, 손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곧장 영호에게 다가온다. 김영호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영호는 당황하며 행주를 내려놓는다.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가게 안 손님들이 힐끗힐끗 남자를 쳐다본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내민다. 강남 로펌 변호사 최민수. 명함은 두툼하고 글씨는 금빛으로 반짝인다. 최민수라고 합니다. 김영호 씨와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야겠어요. 영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한다. 변호사요? 저랑 무슨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최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유 원장 관련해서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 원장? 영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노인을 비롯한 손님들이 다시 힐끗 쳐다본다. 영호는 얼굴이 뜨끔해진다. 아, 잠깐만요. 그는 최민수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하고 급히 물 한 잔을 가져온다. 도대체 무슨 유 원장이에요? 저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 있다. 최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낸다. 장태수 씨 아시죠? 일주일 전 이 근처에서 뵈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호의 눈이 커진다. 그 할아버지요? 비 오는 날 쓰러지셨던 그는 말을 잇다 멈춘다. 갑작스레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설마 그분이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최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장태수 씨는 사흘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의 김영호 씨를 지목하셨죠.
영호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다. 뭐라고요? 제가 왜요? 최민수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히 설명한다. 장태수 씨의 유언장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인 김영호 씨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호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진다. 아니, 그게 무슨 저 그냥 그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전 재산이라뇨? 최민수는 담담히 말을 잇는다. 유산 규모는 수백억 원대 부동산과 현금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내일 강남 로펌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호는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말도 안 돼요. 저 같은 놈이 왜 이건 터무니없어요. 그는 벌떡 일어서며 손을 내젓는다. 함정 아니에요? 누가 저 장난치는 거죠? 최민수는 차분히 고개를 젓는다. 장난이 아닙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제 사무실로 오시면 서류를 보여드리죠. 결정은 김영호 씨 몫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최민수가 떠난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진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하다. 수백억? 그 할아버지가 그런 부자였어? 그는 장태수의 낡은 양복과 서류 가방을 떠올린다. 도저히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속고 있는 거지. 그는 서랍에서 장태수가 남긴 영수증을 꺼내본다. 김영호 고맙다. 그 글씨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냥 가지 말까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잖아.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힌다. 결국 그는 다음날 강남으로 향한다. 강남역 근처 유리 건물에 자리 잡은 로펌 사무실은 영호의 세계와 너무 달랐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최민수의 차분한 미소. 어서 오세요, 김영호 씨. 최민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민다. 서류엔 장태수의 유언장이 적혀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김영호에게 내 전 재산을 남긴다. 영호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삼킨다. 이게 진짜예요?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건 김영호 씨의 선택입니다. 영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감싼다. 도대체 왜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아신 거지? 그 순간 영호의 머릿속에 한강 다리 아래의 꿈이 스친다. 영호야, 미안하다. 그 목소리가 장태수의 것일까? 그는 고개를 흔들며 혼잣말한다. 말도 안 돼. 나 같은 놈이 왜 이런 걸 받는 거지?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서류를 꽉 쥐고 있다. 2008년 7월 말 김영호의 삶은 갑작스레 요동치기 시작한다. 강남 로펌에서 장태수의 유언장을 확인한 지 사흘 만에 한 지역 신문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린다. 서울 변두리 국밥집 청년, 수백억 유산 상속? 기사는 장태수의 죽음과 영호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다룬다.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영호가 비 오는 날 장태수를 도운 일까지 상세히 묘사된다. 행운의 청년이라는 별칭이 붙고 그의 국밥집 주소까지 노출된다. 영호는 아침부터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없다. 영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박노인이 신문을 들고 가게로 들어온다. 그의 얼굴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다. 할아버지,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그분을 도왔을 뿐인데 영호는 당황하며 대답한다. 하지만 가게 앞은 이미 호기심에 찬 동네 주민들과 낯선 이들로 북적인다. 저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한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들어온다. 사진 좀 찍어도 되죠? 그 유산받은 청년 맞죠?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내온다. 사진은 좀 곤란해요. 그날 저녁 영혼의 국밥집은 평소보다 3배 많은 손님으로 넘쳐난다. 하지만 손님들 사이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는다. 저 친구가 정말 수백억을 받았다고? 그 노인 그냥 길에서 만난 거라며? 뭔가 수상하지 않아? 영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는 솥을 젓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쉰다.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어린 자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도대체 왜 나지?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장태수의 유산을 둘러싼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억대 부동산 상속, 그 뒤에 숨은 비밀은? 방송에선 장태수를 은둔의 재력가로 묘사하며 영호를 의문의 청년이라 부른다. SNS에서도 이야기가 퍼진다. 국밥집 청년 노인 속였을지도라는 댓글이 달리고 영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떠돈다. 영호는 가게 문을 잠그고 TV를 꺼버린다. 이게 뭐야, 내가 뭘 했다고. 그 와중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장태수의 친딸 장미라, 56세. 그녀는 한 뉴스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 아버진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저 남자가 뭘 했다고 전 재산을 준답니까? 장미라는 단정한 옷차림에 단호한 목소리로 영호를 비판한다. 저는 아버지가 병석에 계실 때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청년이요? 터무니없어요. 그녀의 인터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된다. 영호는 그 방송을 보며 얼어붙는다. 친딸? 그럼 내가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는 최민수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최 변호사님, 이게 대체 뭐예요? 장태수 씨 딸이 저를 모함한다고요. 최민수는 차분히 대답한다. 김영호 씨, 진정하세요. 장미라 씨는 장태수 씨와 10여 년 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해요. 영호는 머리를 감싼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이 사람들 왜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며칠 뒤 장미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영호를 찾아온다. 가게 문 앞에서 그녀는 영호를 노려보며 말한다. 김영호 씨, 당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인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떨린다. 영호는 당황하며 대답한다. 저는 그냥 그분을 도왔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장미라는 냉소적으로 웃는다. 도왔다고요? 그 짧은 만남으로 수백억을 받았다고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장미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녀는 장태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며 유 원장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일부 언론은 더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한다. 김영호, 노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한 익명 제보자는 영호가 장태수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살해 의혹까지 제기한다. 그 청년 돈 때문에 노인에게 접근한 거 아니냐는 댓글이 SNS에 퍼진다. 영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린다. 가게 앞엔 취재진이 몰리고 동네 주민들마저 그를 피하기 시작한다. 영호야, 너 설마 그런 짓 한 건 아니지? 박노인이 조심스레 묻는다. 영호는 억울함에 목이 메인다. 할아버지, 제가 왜요? 저 그냥 국밥 장사하는 사람인데.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엔 미묘한 의심이 스친다. 그날 밤 영호는 가게 문을 잠그고 홀로 남는다. 그날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나? 그는 장태수의 영수증을 꺼내본다. 김영호, 고맙다. 그 글씨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진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본다. 어린 자신이 잡고 있는 손,
그 손이 장태수의 것일까? 영호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8년 8월 초 김영호의 국밥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서울 변두리 골목은 여전히 사골 냄새로 채워지지만 가게 앞은 취재진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행운의 청년이라는 별칭은 이제 조롱으로 변했다. 장태수의 유산 상속 소식이 퍼진 지 보름, 영호는 하루하루가 악몽처럼 느껴진다. 가게 안은 텅 비고 간간히 들어오는 손님들도 힐끗거리며 수군댄다. 저 사람이 그 유산 받은 애 아니야? 뭔가 찝찝해. 영호는 아침부터 솥을 닦으며 혼잣말한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이제는 힘이 빠진 듯 보인다.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어린 자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할아버지가 진짜 나를 어떻게 아는 걸까? 그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흔든다. 그날 오전 경찰 2명이 가게로 찾아온다. 김영호 씨 맞으시죠? 장태수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눈빛은 날카롭다. 영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사망 사건요? 제가 뭘 그는 말을 잊지 못한다. 경찰은 차분히 묻는다. 장태수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김영호 씨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상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영호는 비 오는 날 장태수를 부축했던 일을 떠듬떠듬 설명한다. 그냥 길에서 쓰러지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한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죠. 그들이 떠난 뒤 영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는다. 살해 의혹? 내가 왜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하다. 그날 저녁 한 지역 방송에서 장미라가 다시 등장한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청년이 전 재산을 받는다니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녀의 눈물은 시청자들의 동정을 산다. SNS는 더 심해진다. 김영호, 노인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국밥집 청년 알고 보니 사기꾼? 익명의 악플이 쏟아진다. 영호는 핸드폰을 꺼놓고 싶지만 가게 전화는 끊임없이 울린다. 김영호 씨, 인터뷰 좀 합시다. 유산 진짜 받는 거 맞죠? 그는 전화를 끊고 문을 잠근다. 하지만 그날 밤 가게 앞 유리창에 돌이 날아든다. 쨍!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영호는 벌떡 일어난다. 바닥엔 사기꾼, 꺼져. 라고 적힌 종이가 굴러다닌다. 다음 날 박노인이 가게로 찾아온다. 영호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린다. 영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한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좀 시끄러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박노인의 눈빛엔 미묘한 거리가 느껴진다. 너 설마 그런 짓 한 건 아니지? 그 말에 영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다. 할아버지, 제가 왜요? 저 그냥 국밥 끓이는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다. 박노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선다.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든다. 동네 어르신들마저 영호를 피하기 시작한다. 저도 영호가 그럴 애인 줄 몰랐지. 골목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영호의 귀에 박힌다. 그는 가게를 정리하며 혼잣말한다. 그날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나? 난 왜 사람 하나 도운 게 죄가 된 걸까?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대신 장태수가 남긴 영수증을 꺼내본다. 김영호, 고맙다. 그 글씨는 이제 저주처럼 느껴진다. 결국 영호는 결심한다. 이 유산 안 받으면 되잖아.
그는 최민수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최 변호사님, 유산 포기하고 싶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최민수는 차분히 대답한다. 김영호 씨, 법적으로 이미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포기하려면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해요. 기자회견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영호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며칠 뒤 영호는 작은 기자회견을 연다. 낡은 재킷을 입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장태수 씨 유산 안 받겠습니다. 저 그냥 국밥집 주인이고 그분을 도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기자들은 냉소적이다. 그럼 왜 유 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까?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질문이 쏟아진다.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한다. 그날 밤 뉴스는 그의 기자회견을 쇼라고 비판한다. 김영호, 여론 무마하려 포기 선언? 영호는 가게로 돌아와 문을 잠근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본다. 어린 자신이 잡고 있는 손. 그 손이 장태수의 것이라면? 그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이미 무너졌다. 가게는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그의 마음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2008년 8월 중순, 김영호의 국밥집은 이제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다. 서울 변두리 골목은 여전히 익숙한 사골 냄새로 채워지지만 가게 앞은 적막하다. 깨진 유리창은 대충 테이프로 붙여놓았고 문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다. 영호는 가게 안에서 홀로 의자에 앉아 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다. 이제 다 끝난 건가? 그는 혼잣말하며 손에 쥔 장태수의 영수증을 내려다본다. 김영호 고맙다. 그 글씨는 이제 무겁기만 하다. 그날 오후 최민수 변호사가 가게로 찾아온다. 김영호 씨,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미묘한 걱정이 묻어 있다. 영호는 힘없이 고개를 든다. 괜찮겠어요? 가게도 망했고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는데요. 최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낸다. 장태수 씨가 남기신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제야 전해드릴 기회가 생겼네요. 영호는 멍하니 상자를 받아든다. 이게 뭐예요? 상자 안엔 낡은 손편지 한 통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사진은 영호가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과 비슷하다. 어린아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한강 다리 아래를 걷는 모습. 하지만 이번 사진은 더 선명하다. 아이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이 보인다. 모자를 쓴 중년 남자, 장태수다. 영호의 손이 떨린다. 이게 뭐지? 그는 편지를 펼친다. 장태수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다. 영호야, 혹시 너도 기억하니? 20년 전 한강 다리 아래서 너를 버리려 했던 남자, 그게 나였다. 영호는 숨이 멎는다. 편지를 읽는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인다. 장태수는 편지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30년 전 그는 젊은 사업가였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떠났다. 그 아들이 바로 영호였다. 장태수는 이후 새로운 여자와 살며 장미라를 키웠지만 미라는 그의 친딸이 아니었다. 미라는 그의 여자친구가 데려온 아이였다. 장태수는 영호를 버린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했고 말년에 우연히 영호를 다시 만났다. 그날 내가 나를 도우러 뛰쳐나왔을 때 난 바로 알았지. 내가 내 아들 영호라는 걸. 영호는 편지를 쥔 손이 덜덜 떨린다. 아들, 내가 그분 아들이라고? 그는 사진을 다시 본다. 한강 다리 아래 어린 자신이 장태수의 손을 잡고 있다. 꿈에서 늘 떠오르던 그 장면이다. 영호야, 미안하다.
그 목소리가 이제 선명하게 들린다. 영호는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계속 읽는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돈뿐이다. 하지만 이건 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 빚이다. 부디 너답게 살아다오. 영호는 상자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싼다. 이게 진짜야? 내가 그분 아들이었다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하다. 그는 할머니가 들려준 옛 이야기를 떠올린다. 너희 아빠는 멀리 가셨어. 그래도 널 사랑하셨단다. 할머니의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왜 저를 버린 거죠? 그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떼어내 바닥에 던진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진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장태수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는다. 내가 너를 버린 대가는 이 돈이 아니야. 내가 행복했으면 그걸로 충분했을 텐데. 장태수의 글씨는 떨리고 잉크는 번져 있다. 영호는 눈물을 흘린다. 행복이라뇨 저는 그냥 국밥이나 끓이며 살았는데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본다. 깨진 유리창, 텅 빈 테이블. 그의 일상은 이미 무너졌다. 다음 날 영호는 최민수에게 전화한다. 최 변호사님, 이 편지 진짜예요? 장태수 씨가 제 아버지였다고요? 최민수는 차분히 대답한다. 장태수 씨는 당신을 찾으려 오랫동안 노력했어요. 그날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알고 있었죠. 영호는 멍하니 전화를 끊는다.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말을 안 했지?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장미라가 들어온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다. 김영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영호는 그녀를 보며 한 발 물러선다. 또 소송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장미라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저 당신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방금 알았어요. 그녀는 최민수에게서 편지 사본을 받았다고 말한다. 저는 아버지가 절 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짜 아들이었다니. 영호는 말을 잇지 못한다. 장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는다. 저는 아버지가 병석에 계실 때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버린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가 유산을 준 거였어요. 그녀는 주저하며 손을 내민다. 미안해요, 김영호 씨. 당신을 오해했어요. 영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멈춘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하지만 장미라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다. 2008년 8월 말 영혼의 국밥집은 여전히 적막하다. 깨진 유리창은 새로 교체했지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다. 김영호는 카운터에 앉아 장태수의 편지를 다시 읽는다. 영호야, 내가 너에게 진 빚이다. 그 글씨는 이제 단순한 잉크가 아니다.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기억이다. 장미라가 다녀간 지 사흘, 영호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내가 그분 아들이라니. 그는 벽에 다시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본다. 어린 자신이 장태수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제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장미라는 그날 이후 소송을 철회했다. 그녀는 최민수 변호사를 통해 영호에게 연락해왔다. 김영호 씨,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영호는 망설였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국밥이나 끓이는 사람인데. 하지만 장미라의 눈빛, 그 진심이 마음에 남았다. 결국 그는 만남을 받아들인다. 장소는 강남 로펌 사무실. 영호는 낡은 재킷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사무실에서 장미라는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수척하다. 김영호 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영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저야말로 소송 취하해줘서 고맙죠. 장미라는 쓴웃음을 짓는다. 아버지가 당신을 버린 걸 알았을 때 저는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왜 유산을 준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는다. 아버지는 우리 둘 다에게 미안했던 거예요. 영호는 그녀의 말을 듣다 문득 묻는다. 장미라 씨, 당신은 장태수 씨가 친아버지가 아니었어도 왜 그렇게 병간호를 했어요? 장미라는 천천히 대답한다. 그분은 저를 데려와 키웠어요. 친딸이 아니어도 저한테는 아버지였죠. 근데 당신이 진짜 아들이었다니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깐다. 그분은 늘 한강 다리 아래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났다고 그게 당신이었어요. 영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한강 다리 아래 그는 꿈에서 본 장면을 떠올린다. 장태수의 손을 잡고 걷던 어린 자신. 영호야, 미안하다. 그 목소리가 이제 선명하다. 왜 저를 버린 거죠? 영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장미라는 고개를 든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모든 걸 잃었대요. 당신 어머니와 당신을 지킬 힘이 없었대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낸다. 장태수와 어린 영호가 함께 찍힌 또 다른 사진이다. 이거 아버지가 늘 지니고 다녔어요. 영호는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을 참는다. 그럼 왜 저를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이제야 장미라는 한숨을 쉰다. 아버지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날, 비 오는 날 당신을 보고 모든 걸 알았던 거죠. 영호는 사진을 내려다본다. 어린 자신의 눈빛, 장태수의 미소. 그 순간 그의 분노가 서서히 녹는다. 그분도 나처럼 힘들었겠죠. 그날 영호는 결심한다. 이 유산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는 최민수에게 말한다. 유산의 일부로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태수 복지재단이요. 최민수는 놀란 눈으로 묻는다. 복지재단이요? 그 큰 돈을 그렇게 쓰시겠다고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 같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장태수 씨가 원했던 거일 거예요. 장미라는 그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김영호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손을 내민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걸로.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래요, 같이 해보죠. 그들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사무실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진다. 며칠 뒤 영호는 기자회견을 다시 연다. 이번엔 떨지 않는다. 저는 장태수 씨의 유산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이 돈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골목, 이 동네, 그리고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기자들은 놀라며 질문을 쏟아낸다. 김영호 씨, 정말 돈을 다 기부할 건가요? 영호는 단호히 대답한다. 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쓰일 겁니다. 그날 밤 영호는 국밥집 문을 다시 연다. 가게엔 아직 손님이 없지만 그는 솥에 불을 지핀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는 혼잣말하며 사고를 넣는다. 장미라가 가게로 찾아온다. 김영호 씨, 무료급식소 같이 운영해 볼까요?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영호도 웃는다. 좋죠. 이 가게 다시 살려봅시다. 그들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따뜻하다. 그 사람 날 엄마한테서 데려와 키우긴 했어요. 그래도 어쩌면 그분도 우리 모두에게 미안했던 거겠죠. 장미라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린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죠. 그 순간
가게 안은 국밥 냄새로 다시 채워진다. 2011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 변두리 골목은 여전히 낡았지만 영혼의 국밥집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린다. 장태수 무료급식소. 간판은 새로 달렸지만 사골 냄새는 여전하다. 김영호는 이제 31살, 얼굴엔 여전히 수줍은 미소가 있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가게 안은 어르신들과 아이들로 북적인다. 무료급식소로 바뀐 지 2년,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다. 영호야, 오늘도 고생 많네. 박노인이 창가 자리에 앉아 국밥을 후룩 먹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거리지만 이제 영호를 이사장님이 아닌 영호야로 부른다. 영호는 웃으며 대답한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오늘 두부 넉넉히 넣었어요. 박노인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너 참 변한 게 없구나. 근데 이젠 동네 영웅이야. 영호는 멋쩍게 고개를 긁는다. 영웅은 무슨 그냥 국밥 끓이는 거죠. 가게 한쪽엔 장태수 복지재단의 현판이 걸려 있다. 영호는 장태수의 유산 일부를 사용해 재단을 설립했다. 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 재단은 작지만 동네 사람들의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장미라도 재단에서 봉사하며 영호를 돕는다. 그녀는 이제 영호와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김영호 씨, 오늘 메뉴 뭐예요? 장미라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묻는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영호는 장난스럽게 대답한다. 소고기 국밥이요. 장미라 씨, 오늘도 봉사 열심히 하시죠? 장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남긴 유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녀는 국밥 그릇을 나르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미라 씨, 요즘 방송에도 나왔다며? 한 어르신이 묻자 장미라는 쑥스럽게 웃는다. 아, 그냥 잠깐 인터뷰한 거예요. 김영호 씨 얘기가 더 많이 나왔죠. 영호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 피식 웃는다. 내 얘긴 왜 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니까요. 지난 3년 영호의 이름은 여러 번 방송에 오르내렸다. 유산보다 더 큰 것을 되돌려받은 사람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그는 처음엔 그 말이 부담스러웠다. 내가 뭘 그냥 국밥 끓이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 장태수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이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선물은 국밥 한 그릇의 온기였는지도 몰라. 영호는 솥을 젖으며 혼잣말한다. 가게 벽엔 새 흑백 사진이 걸렸다. 장태수와 어린 영호가 한강 다리 아래를 걷는 사진. 그 옆엔 새 사진도 하나 추가됐다. 영호와 장미라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 개소식에서 웃고 있는 모습. 영호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게 내가 받은 유산이야. 그는 사진을 닦으며 미소 짓는다. 그날 저녁 한 지역 방송에서 재단의 이야기를 다룬다. 장태수 복지재단 서울 변두리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영호는 방송을 보며 쑥스럽게 웃는다. 기적이라니 너무 거창한데. 장미라는 옆에서 놀린다. 기적이 맞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젓는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장미라 씨,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한 거죠.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낯선 소년이 들어온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낡은 옷을 입고 있다. 저 여기 밥 주는데 맞아요? 소년의 목소리는 작다. 영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들어와서 밥 먹어. 그는 국밥 한 그릇을 내오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천천히 먹어. 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국밥을 먹는다. 그 모습을 보며 영호는 장태수를 떠올린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죠? 밤이 깊어지자 가게는 조용해진다. 영호는 문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솥을 닦는다. 창밖으론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인다. 그는 라디오를 켠다. 2011년의 가요가 흘러나온다. 영호는 그 노래를 들으며 희미하게 웃는다. 이제 괜찮아요. 그는 혼잣말하며 전등을 끈다. 가게 안은 어둠에 잠기지만 골목엔 국밥 냄새가 여전히 따뜻하게 퍼진다. 후일담으로 장태수 무료급식소는 지역을 넘어 다른 동네로도 퍼져나갔다. 장미라는 봉사단체를 이끌며 더 많은 사람을 돕는다. 영호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며 동네 아이들에게 영호 형으로 불린다. 방송은 그를 유산을 나눈 사람이라 부르지만 영호는 그저 웃는다. 국밥 한 그릇, 그게 내 전부예요.